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오늘이 4주째죠. 지난주 강의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까지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이제 개발형 허가 파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1주부터 너무 좀 계획 파트만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게 느꼈을 거예요. 공법이 이렇게 딱딱한 과목이 아닌데 여러분 너무 딱딱하게 느꼈을 것 같아서 이번 강의는 순서를 조금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부드러운 코스로 먼저 한번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338쪽에 나와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먼저 다뤄보고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지구단위 계획, 개발형 계획을 조금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 분위기를 좀 한번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토지거래 허가제도. 자,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제도 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여러분은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용어들은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입니다만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다소 좀 부드럽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어떤 제도인가 오늘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투기적 거래를 규제한다. 자, 거래는 거래인데 어떤 거래라고요? 투기적 거래죠. 토지가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면 그 정상적인 거래는 규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 거래가 투기적 거래이기 때문에 투기적 거래를 갖다 규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토지는 투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투기를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는 규제하지만 정상적인 거래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투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투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투자만 하면 되고 투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투기하고 투자를 걸 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나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투기고 어디서 어디까지 투자죠? 토지의 투기와 투자를 갖다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없다?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투기, 투자를 갖다 물어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투기하고 투자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구별합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내가 하게 되면 투자요. 너가 하게 되면 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남이 하는 행위는 전부 다 우리가 나쁜 것으로 인식하기 쉽고 자기가 하는 행위는 대부분 우리가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하게 되면 투기요. 내가 하면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투기를 욕하고 투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내면은 어떤 생각이 잠재되어 있느냐. 나도 좀 투기를 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믿지 못해서 아니면 나에게 종잣돈이 없어서 그 투기를 하지 못한 것을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투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불성설이죠. 자본주의는 더 큰 이득을 위해서 불나비처럼 쫓아다니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상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기를 많이 하세요. 제 표현 좀 나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투기를 많이 하시라고요. 많이 하시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기를 하세요. 첫째, 우리가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이용한다든가 내부 정보를 갖다가 이용한다든가 이런 불법적인 정보를 이용하지 마시고요. 내 노력과 내 발품을 팔아서 좋은 토지를 찾아내고 좋은 물건을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투기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것을 현금화시킨다. 현금화시키면 수익이 생기겠죠. 수익이 생겼으면 정당한 세금은 반드시 납부를 하세요. 즉 탈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득이 생겼으면 세금을 내야 되죠. 세금을 내는 것을 아까워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생각이 참 많습니다. 이거 양도소득세 너무 많이 나와서 투자를 못하겠다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투자에서 가장 기본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 차익이 있어야 하는 세금이죠. 내가 그만큼 이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득을 받아서 100% 다 세금을 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내가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 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을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내가 투자를 잘했다는 것이고 이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절대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차익을 갖다 얻었으면 세금을 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내 투자로 인해서, 내 투기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아픔은 주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누구도 피해보는 게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누군가가 아픔을 겪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꼭 기억해야 할 것. 돈을 벌었으면 멋있게 쓰세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큰 투기를 한다더라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좋은 역할에 그 돈을 쓰게 되면 누구도 나빠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리는 큰 투기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기꾼은 미국의 워런 버핏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워런 버핏을 욕한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왜? 돈도 잘 벌지만 기부할 줄 알고 남에게 베풀 줄 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돈을 많이 버시고 투기를 많이 하시되 이런 입장, 이런 원칙만 구사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 정보를 이용하지 말자. 또 우리가 차익이 생겼으면 정당히 세금을 내자. 그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 말자. 그리고 멋있게 쓰자. 이런 원칙에서 투자를 한다면, 투기를 한다면 저는 그 투기는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기에 의한 제도인데 이 얘기는 왜 나온 얘기냐? 원래 토지의 부증성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토지의 부증성. 여러분 학교론 공부하다 보면 토지의 특징을 갖다 공부해야 될 겁니다. 토지는 부증성,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토지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는 무한대이기 때문이죠. 그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다 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은 계속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부증성, 늘어나지 않는 성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기 때문에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면 가장 바람직하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토지의 부증성, 이건 우리가 뭐하고도 관련되어 있냐?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 공개념, 공개념에서부터 출발됩니다.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토지 공개념 무슨 뜻이냐? 토지는 개인, 토지는 개인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토지는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의 것이다. 우리가 근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소위 우리가 군주주권 시대였습니다. 그 군주주권 시대, 민법적으로 본다면 소유권, 소위 개인에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토지가 국민의 것이 아니고 국가의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것, 국민의 것.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근대 혁명이 일어나면서 개인의 어떤 사유지 상권을 갖다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토지는 우리 모든 국민의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모든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져서는 안 되는데 왜 우리 개인에게 인정을 해주고 있느냐?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동산 신탁사상입니다. 신탁사상. 여러분 민법에서 신탁이라는 얘기 아시죠? 신탁. 다시 말해서 원래 토지는 우리 모든 국민의 것이었는데 국가가 잠시 우리 국민에게 그걸 맡겨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맡겨놨다. 신탁. 신탁은 일종의 위임의 일종입니다. 민법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잠시 그 토지를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겠냐 말이죠. 우리는 민법적으로 위임이라는 얘기가 떠오르면 항상 떠오르는 의무 하나가 있죠. 선관주의무입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국가가 우리에게 토지를 맡겨놨는데 그 토지를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수탁자인 우리 국민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투기하면 이건 선관주의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동산 신탁사상에서부터 토지의 거래 규제 제도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 거래를 규제하게 한 제도다. 이 거래는 무슨 거래? 부적절한 거래, 부적절한 거래다. 즉 투기적 거래다.
이 투기적 거래를 갖다 규제할 이유는 뭐다? 토지의 부증성. 토지는 한정적인 것이다. 토지는 원래 누구의 것이다? 우리 모든 국민의 것이었다. 단 국가가 잠시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영원한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를 허가제도는 어떤 제도냐?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전국의 모든 토지관에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가 아니고 허가구역이라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토지를 허가구역에 지내면 허가구역 내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래를 하게 됩니다. 뭐에 대한 거래? 토지에 대한 거래. 이 토지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이 거래가 적절한 거래인지 투기적 거래인지를 사전에 심사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전 심사를 받겠다. 누구로 하여금?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그러면 행정관청인 누가? 허가권자가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투기적 거래인지 심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거래를 했다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흔히 무허가 거래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무허가 거래 계약이라고 해서 이 무허가 거래 계약은 어떠냐? 거래 효력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위반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제도를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제도다. 허가구역 내에서 갑, 을, 거래의 양 당사자가 토지란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상적인 거래인지 투기적 거래인지를 사전에 심사받는 제도다. 만약 이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거래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허가 거래 계약이라고 해서 무허가 거래 계약은 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고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받는 제도. 이걸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제도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허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허가라는 게 뭔지 허가의 개념을 좀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허가. 자, 허가의 개념 조금 이따 정리하고 그럼 먼저 이 제도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토지를 허가구역에서 우선 제일 먼저는 허가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되겠네. 허가구역 지정.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하느냐? 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어떤 경우냐? 동일한 시, 군, 구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동일한 시군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다 지정한다. 일부죠? 그럼 누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강하면 이런 곳에만 지정한다. 그럼 누가 지정한다? 경기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의정부시, 남양주시, 전지를 지정한다. 그럼 전지를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하나? 국장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기타의 경우는 국당이 지정을 해. 그래서 동일한 시군구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요. 동일한 시군구에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든가 둘 이상 시군구에 걸쳐있다든가 이때는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를 가면 어떻게 지정하느냐? 지정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는 어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고요. 시도지사일 때는 어디? 시도, 즉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죠. 이렇게 해서 지정하게 되면 그 내용을 공고를 합니다. 어디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고할 때는 관보에다가, 시도의사 지정할 때는 공보에다 지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을 관보라고 얘기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것을 공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행정 업무는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관보에다가 우리가 보통 게재를 하고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다 게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고를 하는데 이 공고는 뭘 공고를 하느냐?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공고를 해요. 첫째는 허가구역의 범위. 어디서 어디까지 허가구역이냐? 허가구역의 범위를 갖다 공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허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5년 이내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토지를 허가구역 몇 년간? 5년간 지정한다가 아니라 5년 이내로 지정을 해요. 5년 이내로 지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3년 또는 4년 또는 5년 이렇게 공고를 하겠죠. 5년 이내로 지정한다는 얘기가 5년간 지정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를 할 때도 여기는 토지를 허가구역 기간 5년 이내에 이렇게 공고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5년, 4년, 3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만큼을 공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허가 기준 면적입니다. 기준 면적. 다시 말해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이 토지는 모든 토지가 아닙니다. 허가구역이 지어내면 허가구역 내 모든 토지가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허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얘기한다면 기준 면적 이하의 거래 계약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허가 기준 면적을 보통 공고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허가구역의 범위, 기간, 면적 이 세 가지를 공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되면은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냐? 효력은 5일 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5일 후부터. 그런 말이죠.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보나 공고에다 공고를 했다 하더라도 아직 5일이 경과되기 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허가구역 지정 공고되고 5일이 경과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지정됐던 허가구역을 해지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면적을 축소해서 지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반 국민에게 유리한 조치가 되겠죠. 이 5일이라는 기간을 우리는 흔히 말하면 이 5일을 갖다 우리는 주지기간이라고 해요. 주지기간. 주지란 얘기가 한자로 표현하면 널리 알린다는 얘기입니다. 두루 주자거든요. 널리 알린다. 그러니까 이 주지기간은 일반 국민에게 불리한 조치일 때 보통 주지기간을 냅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에게 유리할 때는 주지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 없다는 얘기죠. 누군가에게 유리한 어떤 조치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동의나 또는 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꼭 알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커피를 한 잔 빼다 드린다든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떤 선물을 해준다든가 할 때 상대방의 동의 받고 선물하는 경우 있습니까?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저 선생님한테 이런 선물 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커피 한 잔 빼면 커피 한 잔 드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커피 한 잔 드세요 하는 게 그냥 보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방한테 유리한 어떤 조치를 할 땐 전제주의기간을 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허가구역을 해지한다든가 허가구역을 축소 지정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 어떤 경우에 어디에다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것이냐. 허가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이라고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이런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이런 교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나, 둘, 셋.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입니다. 첫째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성행. 또는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또는 그런 우려 있는 지역입니다. 우려 있는 지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그런 우려 있는 지역.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되죠? 현재적 상황이 되죠. 여기는 뭐가 된다? 미래. 장래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토지의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단지 현재적 상황만을 고려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장래적 상황까지 고려해서 지정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든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라면 사실 여기에 허가구역 지정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불이 붙어서 불이 타기 시작하면 그 타고 있는 불을 잠재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이 붙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한번 붙어버린 불은 잠재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바람직한 것은 미연에 방지해서 그런 우려 있는 지역에다가 토지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자, 이런 지역으로서 어디냐?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세요. 첫 번째, 여기는 토지용 계획입니다. 토지용 계획. 토지용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 도시 군 기본 계획, 도시 군 관리 계획, 이런 각종 계획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면 토지 투기가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이라고 했죠? 선계획 후개발 원칙. 계획 없는 개발 없다고 그랬습니다. 계획 없는 개발 없다. 계획이 있어야만이 개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계획을 발표해주고 계획을 미리서 알려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계획이 있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를 정상적으로 하면 그 지역의 계획을 살펴보라고 그랬죠. 광역도시계획. 그렇죠? 우리 주변 지역을 묶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인가.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도시 20년짜리 청사진,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이런 계획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법령입니다. 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또는 폐지되는 적입니다. 법률이 개정, 제정, 폐지돼가지고 그 행위자니 완화되는 적이죠. 행위자니 완화된대요. 법령이 제정, 개정됐다도 행위자니 강화되는 적은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완화되는 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투자를 잘하려면, 부동산 투자를 잘하시려면 법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가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면서 그 법을 미리서 알려줍니다. 이 법을 이렇게 제정하겠다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입법 예고라고 그래요. 그리고 입법 예고의 내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그 기간 내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그 법이 나중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공포가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법이 바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이 법이 언제 나오느냐? 이게 사실 전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제정됐던 법률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대통령 후보자는 보통 뭘 발표하죠? 뭐 100대 공약사항 이렇게 해서 공약집을 보통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특히 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하나의 큰 호재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에 누가 당선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투자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건 우리가 공약집을 뒤져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예컨대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가 당선이 되면 개발제한경을 손보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경 1960년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부터 나왔던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제한경을 지정하면서 그때 당시에 파란 녹지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는 꼭 보존해야 개발제한을 지정한 거죠.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풀 한 폭이 없는 빨간 황토기 되어버린 지역도 여전히 토지를 개발제한경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점들. 또 하나, 개발제한경이 지정되면 그 규제가 종전에는 도시계획법이라는 법률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법에 대한 규제 내용이 굉장히 과도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예를 들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행정구역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들이 전국에 한 9개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로 가까운 경기도 하남시,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전체 행정구역의 3분의 2 이상이 그린벨트, 개발제한을 묶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주택의 신축 같은 건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학교 건설도 안 됐었어요. 병원 건설도 안 됐습니다. 의료시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의 신축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학교, 병원까지 건축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남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가려면 중학교 시설이 부족해서 인근으로 유학 가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원성이 잦았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개발제한을 손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자, 그렇다면 이때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그 공약을 보고 개발제한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간단히 줄여서 우리가 개특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특법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제정하면서 또 입법 예고를 합니다. 그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니까 주택의 신축, 증축 규정을 굉장히 완화시켰고 이제 규제 자체를 갖다 많이 완화시키는 쪽으로 법이 제정되겠다는 거죠. 그럼 이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법이 이렇게 바뀌니까 앞으로 6개월 뒤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다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또 투자하는 겁니다. 마지막 6개월 뒤에 그 법이 공포되고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땅값은 급등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언제 투자하겠습니까? 공약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 두 번째, 그보다 좀 못한 사람 누구?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 세 번째, 가장 최악의 투자 누구? 나중에 우리가 법이 공포되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뒷차를 타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약을 잘 보셔야 되고 법이 개정된 내용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알면 돈이 보인다. 법을 알면 돈이 보인다. 이 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이죠. 실무에 나가서 이렇게 가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직도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중개업자를 가끔 봤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할 때마다 참 한심하다.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준도시적 준농림지라서 2002년도 우리 국토개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없어진 용어야. 그 준도시적과 준농림지역이 통합이 돼서 폐지되고 통합이 돼서 어떤 지역이 있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관리지역이 된 겁니다. 200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3년, 14년 전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공인중개사가 아직도 준도시적 준농림지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한심한 정도가 아니고 절대 중개업에서도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수 없다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따라가야 되죠. 바뀌는 내용을 갖다 알고 가야 되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흐름을 알면 어느 정도 땅값이 오르겠다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법령을 항상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라고 그랬죠. 좋다. 특히 뭐가 좋은가? 세계에서 인터넷 하나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법제처에 들어가시게 되면 법제처에 들어가서 여러분 신청을 해보세요. 그러면 법제처에서 말이죠. 입법 예고된 법률, 오늘 개정된 법률, 새로 제정된 법률 이 내용을 여러분 이메일로 매일 쏘아줍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켜게 되면 이메일 들어가게 되면 오늘 개정된 법률, 입법 예고되면 쭉 전부 다 와 있어요. 그럼 그 내용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법입니다. 클릭해서 보시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이 앞으로 이렇게 바뀌겠다는 것이나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블로그라든가 여러분 자료실에다가 옮겨놓고 이렇게 보시면 개정된 내용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거든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하시려거든 항상 뭘 봐라? 개정된 법률을 봐라 하는 거죠. 개정된 법. 지금 현재 어제 우리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 부동산 가격이 현재 많이 오르고 있죠. 특히 토지시장. 토지시장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토지는 지금 현재 9년째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어제 통계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토지 거래량도 지금 현재 사상 최대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고 부동산이 지금 현재 많이 오르고 있는요. 물론 또 아파트 가격도 서울 같은 경우 거의 9개월치 오르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부동산이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작년 2014년도 12월 19일 날 부동산 관계 법규 3개가 통과됐죠. 여러분 작년 연말에 많이 들었더냐? 부동산 3법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다. 대표로 주택법,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이 3개 법이 통과되면서 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박아놨던 소위 부동산 시장의 대못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가 됐고 서울 같은 지역에서도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최고 3주택까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됐고 개발이익 환수, 즉 재건축 초과이익이죠. 재건축 초과이익을 앞으로 2017년도까지 징수하지 않고 유예하겠다. 이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들이 통과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투자를 잘하려거든 뭘 봐라? 법을 봐라. 법률을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제정 개정입니다. 세 번째는 개발입니다.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나 또는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인근지역입니다.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물론이고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도 투기가 되죠. 또 그 인근 지역까지입니다. 인근 지역까지. 소위 우리가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토지 가격 상승의 도미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되면 그 인근 지역에 따라서 땅값이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예정되고 있는 지역, 인근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말이죠. 전국적으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1순위가 어디냐?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제주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경매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나오면 거의 우리가 낙찰 가율이 거의 평균 150%, 180%, 심지어는 200% 육박합니다. 어떤 경우는 지난주에 끝났던 가파도의 토지 경매에 나온 거 보니까 가파도에서 땅이 대지 면적이 100평이 나왔어요. 100평 정도 나왔는데 이게 최초 감려가 1,39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3일 최종적인 낙찰에서 얼마에 낙찰했냐? 무려 8,500만 원. 거의 몇 퍼센트죠? 800%가 넘는 가격이 낙찰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물건이 나오게 되면 낙찰가율이 거의 200% 육박하는 평균. 대단하죠? 그 이유가 뭐냐? 제주도는 끊임없는 개발. 중국의 투자 이민 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국인들이 투자했을 때 영주권을 주겠다는 제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소위 영원한 주택단지자, 전원주택단지 후보지죠. 우리가 흔히 이효리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바닷가에 우리가 주택단지, 전원주택단지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적이 제주도일 뿐만 아니라 또 지지난주에 제주도의 제2 신공항 건설을 발표했죠. 저희가 제주시 뭐 공개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미 다 신문에 나온 얘기니까 제주시 서귀포, 제주 서귀포시 신산이라는 곳이 온평리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15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공항을
2025년까지 건설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근지역의 땅값들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발이 있으면 돈이 모인다. 개발이 있으면 돈이 모인다. 또 우리가 땅값이 많이 있는 세종시, 세종시 또는 부산 이런 지역들 우리가 땅값이 가장 많이 오고 있는데 대부분 그 이유가 뭐다? 개발입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말이죠. 부동산 규제를 가장 강하게 했던 대통령이 언제냐?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당시였습니다. 양노시였죠. 노 성에서부터 안 된다. 노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가장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어떻습니까? 좀 나쁜 표현으로 뭐 물 태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게 있습니다. 주택건설사. 1989년 2월 달에 5개 신도시를 발표합니다. 이게 소위 1기 신도시죠. 일산 분당, 평촌, 3번 중동. 89년 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한 이 5개 신도시를 7년 만에 전부 다 끝내게 됩니다. 1996년까지. 요즘에 신도시 하나 건설하는데 최소 10년입니다. 그런데 신도시 5개를 무려 6년 만에 끝내버린 역사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기네스북에 올라갈 기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이 신도시를 갖다 발표하니까 전국의 땅값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엄청나게 올랐다. 나중에 신도시 건설이 끝나고 그때부터는 한 10년 정도 가격이 쫙 안정이 됐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 뭘 발표했죠? 수도 이전, 혁신도시, 전국의 기업도시 이걸 전부 다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적어도 어떻습니까? 신도시를 하나 이상 전부 다 발표해놨어요. 이렇게 발표해놓고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죠. 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1년에 연간 보상 금액이 30조 이상이 풀리는데 그러면 그 돈 전부 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전부 다 술 마시라는 얘기야?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보상금이 나오면 보상금의 최소 30%는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게 정설입니다. 바로 뭐냐? 대토 수요 때문이죠. 아까 토지가격 상승의 도미노 이론. 그래서 그 보상금이 나오면 저는 땅을 살 수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땅 사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 이렇게 놓으니까 그게 말이 되냐면 어불성설이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부동산 규제를 가장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이유는 바로 이 개발 때문이었습니다. 개발. 그래서 우리는 개발이 보이면 돈이 보인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개발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땅값이 오른 지역들도 보니까 서울에서 대표로 떴습니까?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 요인으로 꼽는다면 첫째는 지금 현재 잠실의 제2 롯데월드 건설, 송파의 위례 신도시 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안이 되겠고,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세종시를 잇는 제2 경부고속도로가 뚫린다고 그러니까 이 인근 지역 땅값도 많이 오르겠죠. 용인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대상될 겁니다. 또 제주도 같은 아까 신공항 건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또 최근에 대구 같은 경우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지역들도 어떻습니까? 대구의 대표는 개발이고요. 부산이면 우리가 동남권 뭐 기장 개발 계획이라든가 강서 소위 명지지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토지가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은 대부분 개발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누가? 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도의사가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다섯 번째, 요청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표현을 보시죠. 우리가 앞으로 요청이다. 요청. 또는 제안이다. 제안. 이런 표현을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용어 잘 이해하세요. 요청이나 제안. 이거 뭐냐? 뭐뭐 합시다. 이런 얘기야. 뭐뭐 합시다. 그런데 요청과 제안은 어떻게 다르냐? 요청은 행정,
관청이 주체이고요. 제한은 비행정관청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뭐뭐 하자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뭐죠? 요청한다.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요청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주어는 행정관청이라고 꼭 기억하세요. 반면에 제한하자. 제한은 비행정관청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신도시 하나 건설합시다. 제한이죠. 조합, 주택조합, 정비사업 조합이 뭐뭐 합시다마다 제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맞아? 제한입니다. 선생님 우리 연말에 어디 좋은 장소에 모여가지고 어디 공개 부동산 세미나를 한번 합시다. 이런 제한이라고 그러죠. 제한. 이게 제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청과 제한과 요청의 그 차이점을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요청이 나왔죠. 누가 요청하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권자에게 요청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라든가 시도지사 이런 사람이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여기는 투기 가능성이 높으니까 허가구역을 지정합시다고 요청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5가지 기억합니다. 첫째, 계획. 두 번째, 법령. 세 번째, 개발. 네 번째, 인정. 다섯 번째, 요청. 자, 여기가라고요?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입니다. 유의할 것은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야. 구역이 아니고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라는 얘기입니다. 허가 구역은 지정 대상지역 가운데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했어. 그래서 공고를 해야만이 허가구역이 되는 것이고 지정 공고를 하기 전까지는 지정 대상 지역일 뿐이지 허가구역은 아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한편 반대로 해석하면 이런 적은 토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큰 적이라는 얘기죠. 큰 적. 두 번째, 그래서 정부는 토지로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규제해야 될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반대 해석해 보세요. 항상 모든 문제는 상대방 입장에서 반대 해석하면 입장이 달라지죠.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요. 너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 될 수 있듯이.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정부는 망해야 될 적이지만 여러분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적은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적이고 여러분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를 해야 될 지역이라는 얘기죠.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 돈이 되는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토지를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법령. 세 번째, 개발.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움직임. 이걸 잘 살펴보시면 어디가 토지가 가격이 오르겠는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적을 토지로 허가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나오죠. 또 하나 여러분 주의할 점은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되거나 변경된 지역은 토지로 허가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앞에 대전제가 꼭 연결돼야 돼요. 여기 대전제. 다시 말해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있거나 집가 급기가 상승하고 있거나 그런 우려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이렇게 나와야지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되고 있거나 변경되고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법령이 제정, 개정, 해제돼서 행위자니 완화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있거나 집가 급기가 상승하고 있거나 그런 우려 있는 지역 이 조건이 앞에 꼭 붙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지역들을 우리는 토지를 허가로 뭐 할 수 있다? 지정, 공고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라고 합니다.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 그래서 우선 그래서 토지 허가제도는 왜 나왔는가 하는 토지 허가제도 나오게 된 동기, 토지의 부중성, 부동산 신탁사상, 토지 공개에서 시작됐고요. 허가제도가 뭐냐 하는 개념 설명드렸고요. 거래계약 체결하기는 사전 심사를 받는 제도다. 심사를 받지 않고 거래하게 되면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고 위반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점. 세 번째, 허가구역은 어디다 지정하는가? 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 이렇게 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거기 여러분 교재 뭐 허가지대 의 2번 허가의 지정, 그 다음에 지정 대상지역, 그 다음에 3번 심의,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지정 공고, 효력 발생 시기, 그 다음에 해제 축소 여기까지 나와 있죠.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 여러분 교재 339쪽에 앞에 토지에 대한 허가 앞에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